파트 3 디자인 구성 요소 설계 및 제작입니다. 챕터 1은 스토리보드 설계 및 제작입니다. 섹션 1 정보 설계와 정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설계의 개념인데요. 정보 설계란 웹사이트의 정보 체계를 조직하고 정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보의 체계와 정보 구조 이 두 가지를 만드는 것이 정보 설계입니다. 웹디자인과 관련한 정보의 종류로는 구체적인 사실, 개념, 절차, 과정, 원칙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 설계를 위한 기초 지식으로는 웹사이트 정보 구조의 이해, 내비게이션 구조를 설계하는 것, 구축 기능의 이해, 또 사용 도구 운용 등이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설계하는 요소로는 이용자 등록, 로그인 및 인증, 비밀번호 재설정, 프로필 관리, 검색 기능, 내비게이션 메뉴 만들기, 콘텐츠 관리, 피드백 및 문의, 알림 등이 있습니다. 정보 체계화란 개별적으로 분산된 정보, 콘텐츠들을 체계적으로 그룹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정보 체계화의 과정은 먼저 콘텐츠를 수집하고 그것을 주제나 성격에 따라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구조화를 하게 됩니다. 구조화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계층 구조를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콘텐츠 구조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정보 체계화의 방법으로는 특징이 명확한 정보일 경우에 알파벳 순이나 연대와 날짜, 위치나 장소 등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불명확한 정보일 경우는 주제, 기능, 이용자, 상징이나 의미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체계화의 주요 요소로는 정보 분류가 있는데요. 다양한 정보를 주제별, 기능별 등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 구조화가 있습니다. 체계화된 정보 체계를 연결해서 웹사이트의 계층 구조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이블링이란 웹페이지 정보 체계에 이름, 레이블을 붙이는 것을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명확한 이름들을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메뉴의 이름, 페이지의 제목, 섹션의 제목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검색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정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구조란 웹사이트의 정보와 콘텐츠, 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정보 구조라고 합니다. 정보 구조의 유형으로는 계층 구조가 있는데요. 정보가 상위와 하위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계층적으로 배치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허브 앤 스포크 구조가 있는데요. 중앙 허브 페이지에서 여러 분산된 페이지, 그것을 스포크라고 하는데요. 스포크로 이동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중첩 인형 구조가 있습니다. 큰 개요 페이지에서 시작해서 세부 정보 페이지로 단계별로 이동하는 선형 메뉴 구조를 의미합니다.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레이블링 구조란 각 콘텐츠나 정보에 레이블을 붙여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웹페이지 내에서 사용자가 다양한 섹션이나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것을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요. 메뉴, 링크, 또 때로는 이미지 맵, 사이트 맵, 사이드바, 바닥글 내비게이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자 정보 표시라든가 이용자의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기타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메뉴의 종류로는 고정된 헤더가 있을 수 있고요. 드롭다운 메뉴라고 해서 보통 주 메뉴에서 하위 메뉴, 서브 메뉴로 나타나도록 하는 그러한 내비게이션 구조가 있습니다. 요즘에 모바일 기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햄버거 메뉴가 있는데요. 햄버거 메뉴 같은 경우는 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메뉴를 선택하면 전체 메뉴가 나타난다든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메뉴, 그것이 바로 햄버거 메뉴입니다. 또 메가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가 메뉴는 메뉴 항목을 클릭하면 마우스를 가져갈 때 메뉴 항목 아래에 나타나는 큰 콘텐츠 패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대규모 사이트의 경우에 필요한데요. 이 메가 메뉴를 구현해서 많은 정보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섹션 2는 와이어프레임 작성과 레이아웃입니다. 와이어프레임 작성인데요. 웹페이지 구조와 레이아웃을 간단한 선과 사각형 정도만을 이용해서 윤곽을 그린 설계 도구를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주요 UI를 중심으로 해서 UI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의 새 배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와이어프레임입니다. 실기시험을 보시면 실기시험에 이런 식으로 와이어프레임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선이나 도형들을 이용해서 메뉴가 어디 위치하는지, 또 게시판이나 아이콘들은 어디 위치하는지, 배너들은 어디 위치하는지 등을 간단하게 표현한 구조를 말합니다. 와이어프레임이 레이아웃의 윤곽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콘텐츠를 적절하게 배치시킨 구조나 그 형태를 의미합니다.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먼저 헤더가 있습니다. 헤더 영역이란 주로 웹페이지 상단에 위치하는 영역으로서 웹사이트 로고나 타이틀 이런 것들을 배치합니다. 사용자 경험을 고려해서 홈으로 이동하도록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레이아웃에는 내비게이션들도 표현이 되는데요. 탐색 링크가 모여 있는 영역입니다. 텍스트나 이미지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또 레이아웃에는 콘텐츠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콘텐츠 영역은 웹페이지의 주요 콘텐츠들이 제공되는 영역입니다. 레이아웃에는 어사이드 영역도 표현이 됩니다. 주요 콘텐츠와는 별도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을 어사이드 영역이라고 합니다. 주로 배너 광고나 바로가기 버튼, 쇼핑 히스토리 등을 배치합니다. 레이아웃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을 푸터라고 합니다. 이 푸터에는 기업의 로고나 저작권 정보, 기업의 주소, 연락처 등등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광고 영역도 있는데요. 다양한 배너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콘텐츠 구성에 방해받지 않도록 구역과 크기를 적절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타 영역 분할로서 레이아웃은 사용자가 특정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누어서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웹페이지를 2단이나 3단으로 분할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의 구성 방법은 중요한 콘텐츠를 먼저 배치하고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간결하고 사용자가 쉽게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고요. 콘텐츠 연결이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텍스트와 시각적 요소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합니다. 여러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서 적합한 레이아웃을 최종 선택해야 합니다. 레이아웃의 종류 매우 중요한데요. 레이아웃의 종류로는 고정형 너비 레이아웃, 유동형, 반응형, 적응형이 있습니다. 고정형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웹페이지의 이 너비가 픽셀 단위로 고정이 된 너비아웃을 말합니다. 일관된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화면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작은 화면에서는 수평 스크롤바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동형 레이아웃은 웹페이지 너비가 이 너비가 퍼센테이지로 단위로 설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브라우저 창이나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조정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현이 복잡하고 일관된 디자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화면이 너무 넓거나 좁으면 텍스트가 지나치게 길거나 좁아져서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응형 레이아웃,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아웃인데요. 고정 레이아웃과 유동 레이아웃의 장점을 결합한 것입니다. 특정의 화면 크기별로 그것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 다른 레이아웃이 제공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CSS와 미디어 쿼리 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디바이스 화면 크기에서 일관된 화면을 제공해 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상 최적화된 그런 UX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적응형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특정 화면 크기에 맞춰서 미리 정의된 여러 개의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맞게, PC에 맞게, 노트북에 맞게끔 이렇게 각 디바이스별로 최적화된 그런 페이지, 그런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섹션 3번은 스토리보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토리보드란 일종의 작업 지침서입니다. 웹사이트 전체 구성을 나타낸 문서입니다. 스토리보드의 장점은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이해하기가 쉽고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팀원 간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각 단계가 고도화되어 작업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고객에게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스토리보드입니다. 스토리보드는 웹사이트의 다양한 페이지와 화면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페이지 구성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스케치합니다. 이 스토리보드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와이어프레임의 시나리오를 포함시켜서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지침서이고 와이어프레임과 시나리오를 결합해서 표현을 한다. 이 점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스토리보드의 작성 내용들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요. 표지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 스토리보드 자체의 계정 이력, 화면 설계, 서비스의 흐름도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페이지로 넘어가는지 사용자의 여정이나 사용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고요. 페이지별로 상세 정보들이 표현이 됩니다. 또 디자인 요소 들어가는 것들, 색 구성표나 어디 배치되는지 이런 것들도 스토리보드 안에 다 표시가 되고요. 기능과 요구 사항들, 어떤 페이지에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고 기술적 요구 사항은 뭔지, 제약 요건은 뭔지 이런 것들이 스토리보드 안에 다 표현이 됩니다. 스토리보드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페이지에 노출되는 주요 요소 표현들이 중요하고요. 화면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서비스 페이지를 구상해서 보완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챕터 2는 신미성, 사용성 설계 및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섹션 1은 디자인의 의미와 조건입니다. 디자인 용어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디자인 용어는 라틴어의 데시그나레, 계획, 표현, 목적으로 하다라는 뜻에서 비롯이 되었고요. 이것은 프랑스어의 데생, 그리다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근대 디자인 운동 1920년대, 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용어는 사전적으로는 의장, 도안, 계획, 설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1950년대에 도안, 의장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60년대는 산업미술이나 응용미술, 디자인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70년대부터는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공업 디자인 등으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80년대부터는 디자인 매니지먼트나 디자인 비즈니스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란 조형에 대한 계획,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 설계,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디자인은 수립한 계획을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은 크게 두 가지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미적인 것, 그리고 기능적, 실용적인 것을 통합해서 가시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4대 조건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인 4대 조건으로는 한목적성, 경제성, 친밀성, 독창성이 포함이 됩니다. 한목적성이랑 목표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디자인이 대상과 용도,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능성과 실용성이 모두 갖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경제의 원리에 맞는 가격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사용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미성이란 디자인의 형태와 색채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의 성질을 만들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미의 기준이나 사회적인 개성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독창성이란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창조적이고 주목할 만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독창성이 더해져야 디자인으로서의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4대 조건에 질서성을 더해서 5대 조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질서성이란 디자인의 4대 조건이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로 생산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품 개발 및 생산 유통 과정에서 효율적인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굿 디자인이란 한목적성, 경제성, 친밀성, 독창성, 질서성 이런 것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외적인 독창성과 편리함을 갖춘 디자인을 굿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굿 디자인에 대한 평가 항목들은 친밀성, 독창성, 사용성, 한목적성, 정보 전달성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굿 디자인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이렇게 굿 디자인 마크가 부여가 됩니다. 디자인의 발상 단계인데요. 디자인 발상 단계는 모방, 그리고 수정, 적응, 혁신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디자인의 과정은 발의 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전달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발의란 디자인 제품의 대상이나 방법에 대해서 요청을 수렴하고 선정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선정된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 예시되는 문제점이나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조사 단계입니다. 확인 단계에서 나타낸 문제점을 연구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모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종합 단계를 통해서 분석된 자료를 종합해서 관련된 분야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결정하고요. 개발 단계에서는 결정된 디자인을 토대로 해서 디자인화된 제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 전달 단계는 디자인된 제품을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디자인 문제 해결은 계획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종합한 다음에 평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디자인의 분류 중에서 시각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각 디자인이란 시각 전달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속하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2차원 디자인에 해당이 됩니다. 시각 디자인과 관련해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는데요. 아이덴티티란 기업의 통합 전략을 의미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기업의 본질을 포착하고 전달해서 기업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관련한 것들로는 로고, 브랜드의 로고가 있고요. 슬로건, 그리고 캐릭터, 컬러 팔레트, 브랜드를 상징하는 색상 조합들이 있습니다. 또 CI와 CIP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CI라는 것은 기업의 본질, 특징, 가치 등을 시각적으로 통합시켜서 표현한 기업의 정체성을 의미를 합니다. CIP라는 것을 CI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의미합니다. CI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의 역사가 의외로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미술공예운동, 아르누보, 독일공장연맹, 데스틸, 바우하우스 정도는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미술공예운동 같은 경우는 1850년대부터 1900년도 사이에 이루어진 공예 개량 운동입니다. 산업화에 저항을 하고 순수한 인간 노동 중심의 그런 예술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미술공예 운동입니다. 아르누보 같은 경우는 신장식 미술 운동인데요. 보통 식물을 모티브로 해서 추상현식, 화려한 색채를 나타내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독일 공장 연맹 같은 경우는 1907년도에 일어난 기능주의 운동입니다. 제품의 질적 향상, 규격화 이런 것들을 시도한 것이고요. 미술과 근대 공업을 결합하는 시도를 했던 것이 바로 독일 공장 연맹입니다. 데스틸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어로 양식을 의미를 하는데요. 신조형주의 운동 중의 하나입니다. 이 데스틸은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 위주의 기하학적의 단순화된 편명으로 디자인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우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술 창작과 공학 기술을 결합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바우하우스의 의미는요, 현대 디자인의 이정표를 정립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디자인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섹션 2는 디자인 구성 요소입니다. 웹사이트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웹사이트 디자인 요소는 심미적으로 웹사이트의 시각적 만족도를 높이고 또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여러 요소들을 웹사이트 디자인 요소라고 합니다. 관련된 요소로는 배치 및 레이아웃, 웹사이트 색상 구성, 타이포그래피, 이미지와 그래픽, 내비게이션 등이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조형하는 요소, 관련된 조형 요소로는 시각적이고 구조적인 구성 요소들을 의미하는데요. 크게 개념 요소, 시각 요소, 상관 요소 등이 있습니다. 개념 요소란 눈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지각되는 요소를 개념 요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점, 선, 면, 입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점은 형태의 최소 단위이죠. 점은 위치만 가지고 있고 길이, 깊이, 무게는 없습니다. 점은 그래픽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 화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점이 커지게 되면 면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의 교차점, 선들이 이렇게 교차할 때 이 지점에서 교점이라고 하는 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은 1차원, 차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1차원 요소로서 수많은 점들이 모이거나 무한히 뻗어나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점의 이동에 따라서 움직인 자취대로 선이 형성이 됩니다. 선은 움직임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많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의 폭이 넓어지면 면으로도 인식이 됩니다. 교선이라는 것은 면이 교차함으로써 생기는 선이 교선입니다. 포지티브 선이란 점이 이동한 궤적으로 생성된 선을 말합니다. 네거티브 선이란 주로 면과 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긴 선, 그것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지각되거나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면은 2차원 요소입니다. 수많은 선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선의 이동에 따라서 움직인 좌취대로 생성됩니다. 외곽 모양에 따라서 평면과 곡면으로 분류가 됩니다. 넓이가 넓은 선의 교차나 입체의 한계면에서도 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면이 만나면 입체를 이루게 됩니다. 입체란 3차원적인 요소인데요. 면이 이동한 좌취나 면의 집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입체 같은 경우는 공간으로 표현이 되고요. 형태와 깊이가 있습니다. 오바프트와 같은 평면 조형에서도 착시에 의해서 입체감이 생기는데요. 이 오바프트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해서 원근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아트입니다. 이곳에서도 입체 모양이 지각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입체로는 구, 원기둥, 육면체 등이 있습니다. 소극적 입체로는 시각을 통해 지각되는 것으로 물체가 점유하는 공간에서 입체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선의 종류에 따른 특징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직선은 방향을 가집니다. 단순하고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 명료하고 정적인 표정을 갖습니다. 직선 중 가는 선은 예리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고요. 굵은 선은 힘있고 무거운 표정이 듭니다. 수평선의 느낌은 평온, 평화,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수직선은 높이감, 상승, 엄숙함, 긴장감을 느끼게 하고요. 사선의 같은 경우는 비스듬하게 근 선으로서 운동감, 활동감, 속도감, 불안정함을 느끼게 합니다. 곡선의 경우는 부드러움과 우아함, 유연성, 섬세함, 모호함, 동적인 표정을 갖게 됩니다. 기하 곡선의 경우는 단조롭고 질서가 있고요. 자유로운 곡선의 경우는 아름다운 무질서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는 선, 굵은 선의 특징을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유기적인 선이란 자연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선을 의미함으로써 부드럽고 자유롭고 생동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무기적인 선은 기하학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기계적이고 규칙적이고 명확하고 인공적인 느낌을 들게 합니다. 면의 종류인데요. 평면, 곡면, 기하면, 불규칙한 면, 그리고 유기적인 면과 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평면은 어떤 두 점을 이어도 그 면 위에 놓인다는 특징이 있고요. 직선면 같은 경우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곡면 같은 경우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면으로서 부드러움과 동적인 느낌을 들게 합니다. 기하학적인 면은 신뢰감과 안정되고 간결한 느낌, 명료한 느낌을 들게 해줍니다. 불규칙한 면의 경우는 자유롭고 흥미, 불확실함, 무질서한 느낌을 줍니다. 유기적인 면은 물체의 전체나 외면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면을 의미합니다. 활발함과 자유로운 느낌을 들게 합니다. 무기적인 면은 기계적으로 생성된 기하학적인 면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시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요소는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요소인데요. 형, 형태, 크기, 색채, 질감 등이 있습니다. 형이라는 것은 2차원적인 경계를 가진 물체의 윤곽이나 3차원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형태의 경우는 형이 연장되거나 발전돼서 이루어지는 3차원적인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형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일반적인 형과 모양들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파악한 대상물의 기본적인 특징을 제시해 줍니다. 일정한 크기, 색채, 원근감 등이 포함된 조형물 전체의 3차원적인 모습을 형태라고 합니다. 형태에는 이념적 형태와 현실적인 형태가 있는데요. 이념적 형태라는 것은 실제 감각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데 개념적으로 느껴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추상적인 형태, 상징적 형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형태는 실제 형태로서 실제적으로 지각되는 구체적인 물체나 대상을 의미합니다. 구상적인 형태, 자연적인 형태, 인위적 형태 등이 있습니다. 크기는 기준 척도에 의해서 측량되는 개념으로서 크기, 길이, 폭, 깊이, 높이 등이 포함됩니다. 색채는 빛이 물체에 닿게 될 때 반사되는 빛의 파장, 반사, 투과, 굴절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색의 삼속성,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질감이란 물체의 표면에 나타나는 느낌으로서 광택이 있는 느낌, 매끄러움, 거침, 울퉁불퉁함, 이러한 촉감, 재질 등을 의미합니다. 질감은 촉각에 의한 질감과 시각에 의한 질감으로 구분됩니다. 상관 요소란 디자인들이 결합되었을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연관된 속성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위치가 있습니다. 한정된 화면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인데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 형태, 다른 요소, 보는 사람 등과 관련이 됩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요소들의 배치나 각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각적 흐름이나 동세를 의미합니다. 선이 주는 수평 방향이나 수직 방향, 사선 방향 등이 바로 방향입니다. 공간각이라는 것은 2차원 평면에서 3차원적인 깊이와 볼륨을 느끼게 되는 감각을 의미합니다. 원근감과도 관련이 됩니다. 중량감이란 무게감과 관련된 요소를 말합니다. 웹사이트 그래픽 요소로는 그래픽 이미지, 아이콘, 픽토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래픽 이미지란 자주 사용되는 시각적 요소로서 사진, 일러스트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각적인 시각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콘은 웹사이트나 컴퓨터 시스템에서 텍스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데요. 사용자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인터페이스 요소입니다. 메뉴 홈처럼 특정 위치나 기능으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 아이콘이나 버튼이나 링크 동작을 나타내는 액션 아이콘 등이 있습니다. 픽토그램 같은 경우는 단순한 도형을 사용해서 개념을 전달하는 그래픽 요소인데요. 의미가 축약된 그림 문자입니다. 이 픽토그램의 종류들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공공장소나 지도, 안내판 등에 사용되는 의미 있는 그런 모양의 그림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의 원리입니다.
디자인의 원리란 시각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구성해서 사용자에게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균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균형은 디자인 요소들이 시각적 무게중심을 이루어서 안정감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 사이에서 대칭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대칭이라는 원리를 웹사이트에 적용하게 되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느낌, 시각적인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조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각 요소들이 서로 잘 어울리고 조화롭게 결합돼서 전체적인 일관성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대비의 원리가 있는데요. 형태나 색채 등의 요소에 차이를 줘서 강조를 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 대비의 원리를 웹사이트에 이용을 하게 되면 명확성과 강조의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사용자의 주의를 끌어서 정보 전달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강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시각적 요소 일부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강조 중에 하나가 녹색 잎들 속에서 파묻힌 빨간색 장미 한 송이.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강조의 원리입니다. 주목성을 향상시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조의 원리를 웹사이트에 이용하게 되면 흥미를 유발하게 되고 재미있고 매력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듬의 원리인데요. 이 리듬이란 일정한 패턴이나 주기를 통해서 시각적인 흐름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규칙적인 특징을 반복하거나 교차시키는 데서 생기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통일성과도 관련이 됩니다. 점층이나 점위를 통해서도 리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리듬을 웹사이트에 이용할 경우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반복에 의해서 나타나는 리듬은 시각적인 조화와 질서 있는 느낌으로써 일관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비례의 원리는 요소의 전체와 부분을 연관시켜서 크기나 양쪽 관계를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비례 중에서도 황금 비례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사각형에서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 1.6181일 때 그때 황금 비례라고 합니다. 이 비례는 시각적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디자인이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도록 해줍니다. 통일의 원리는 하나의 규칙으로 단일화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은 질서가 느껴지게 하고요. 반대로 너무나 통일이 지나치게 되면 지루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동세란 디자인 요소들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디자인에 생동감을 주는 활력을 더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UI, UX와 관련한 심리학, 형태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시인데요. 착시란 사물의 원래와 다르게 지각하는 시각적인 착오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연상, 심리적인 배경 등에 의해서 사물을 볼 때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슈탈트 법칙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게슈탈트 법칙이란 형태라는 것이 근접, 유사, 폐쇄, 연속된 속성 등을 가질 때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되고 심리적인 안정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게슈탈트 법칙 중에 첫 번째는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요소들은 마치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그룹의 하나, 이 그룹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이웃하지 않는 요소는 구분짓게 된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메뉴는 같은 간격으로 배열하고 다른 메뉴의 간격은 다르게 설정할 때 이것이 하나의 그룹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유사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크기나 모양, 색상, 질감 등 비슷한 요소들은 같은 그룹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또 특정 스타일을 공유하는 모든 텍스트 요소를 그룹의 일부로 해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유사성의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한 그룹, 또 다른 모양끼리 한 그룹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연속성의 법칙인데요. 선이나 곡선을 따라 배열되거나 진행 방향이 비슷하면 하나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실 때 이것이 하나의 그룹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하나로 느껴지는 이유는 곡선이나 직선을 따라서 진행 방향이 비슷하게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폐쇄성의 원칙인데요. 폐쇄성의 법칙이란 닫혀있지 않은 도형을 심리적으로 닫아서 마치 하나의 형태로 묶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왼쪽의 도형 같은 경우는 원으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구멍난 부분을 심리적으로 닫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른편의 도형은 마치 중간에 사각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도 심리적으로 닫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로 묶어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대칭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칭적인 요소는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됩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그룹, 여기는 하나의 그룹으로 느껴지지 않죠. 그 이유는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경, 배경의 법칙이 있는데요. 물체처럼 보이면 정경 앞쪽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 외에는 배경 뒤쪽으로 구분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루빈의 컵 착시의 경우 이 컵은 앞쪽으로 그리고 배경 이 나머지 부분은 뒤쪽으로 구분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공통 운명의 법칙이 있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변화되는 요소는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됩니다. 지금처럼 화살표들 이렇게 역방향의 화살표들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별도로 인식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공통 운명의 법칙 때문입니다. 착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시는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어떤 착시에 해당되는지를 구분 지으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반전과 명도에 의한 착시는 바로 이러한 것이 반전과 명도에 의한 착시입니다. 대표적으로 루빈의 컵에서 나타나는 착시 효과로 바탕과 도형이 함께 나타나서 바탕과 도형의 착시라고도 합니다. 각도와 방향의 착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촤러의 도형과 포겐도프의 도형에서 나타나는 착시 효과인데요. 짧은 선 그리고 짧은 선들을 평행선에 그렸을 경우에 평행선이 기울어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말합니다. 이러한 짧은 사선들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직선들이 기울어져 보이죠. 크기의 착시가 있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도형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주변 환경의 대비로 인해서 같은 도형의 크기도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이 도형 같은 사이즈인데요. 주변에 큰 도형이 놓여 있으면 이 도형이 작게 느껴지고 작은 도형들이 있을 때는 이 도형이 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크기의 착시입니다. 속도의 착시라는 것은 속도가 있는 곳에서 그런 차 안에서 글씨를 보면 글씨가 더 짧아 보여서 도로에 보통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야지 속도감이 있을 때 이렇게 보이니까요. 이런 것이 바로 속도의 착시입니다. 길이의 착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같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이 두 길이가 달라 보이는 착시를 말합니다. 색채와 명암 대비의 착시가 있는데요. 험한의 도형에서 나타난 착시로 검정색 사각형 사이에 흰색 경과에서 이런 경계에서 이런 부분에서 마치 어떤 점들이 느껴지는 그런 착시를 말합니다. 상반거리 과대 착시란 위에 있는 도형 그리고 밑에 있는 도형 이 크기가 달라 보이는 착시를 의미합니다. 수평 수직의 착시란 같은 크기의 직선을 수평과 수직으로 놓았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개의 사이즈가 달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전 실체의 착시도 있는데요. 특정 이미지나 도형이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반전 실체의 착시입니다. 마치 2차원 도형이 3차원 도형처럼 튀어나와 보이는 착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섹션 3은 그리드 시스템 및 반응형 디자인입니다. 그리드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이란 수직 수평의 가상격자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디자인 요소들을 정돈되고 균형 있게 배치하고자 사용이 됩니다. 구성 요소로는 컨테이너, 컬럼, 거터, 마진, 모듈 등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라는 것은 그리드를 감싸는 기본 요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컬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컬럼은 그리드를 구성하는 이 수직의 블록들, 이 블록들을 컬럼이라고 합니다. 거터라는 것은 컬럼과 컬럼 사이, 이런 사이들을 거터라고 합니다. 마진이라는 것은 콘텐츠가 들어가는 컨테이너의 좌우 여백, 즉
컨테이너 안에 요만큼 안에 콘텐츠가 들어간다면요. 그 밖에 있는 이 영역들이 바로 마진이 되겠습니다. 모듈이라는 것은 컬럼과 행이 겹쳐지는 사각형 영역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열이 있고요. 행이 있는데 겹쳐지는 요 영역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리드 시스템의 유형으로는요. 3등분이 있고요. 황금 비율 1대 1.6184에 대한 황금 비율이 있고요. 열 그리드가 있고요. 기준선 그리드가 있습니다. 반응형 디자인 매우 중요한데요.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한 장치와 화면 크기에서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웹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기술로는 반응형 레이아웃이 있고요. 반응형 그리드, 뷰포트 설정, 미디어 쿼리 사용, 유연한 이미지 및 미디어, 반응형 타이포그래피, 로딩 속도 등이 있습니다. 반응형 레이아웃이나 반응형 그리드 같은 경우는 주로 CSS를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CSS에서 어떤 컨테이너를 표현할 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설정한다든가 또 디스플레이를 그리드로 설정한다든가를 통해서 반응형 레이아웃이나 반응형 그리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뷰포트 설정 같은 경우는 이 HTML에서 뷰포트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뷰포트의 넓이를 디바이스 넓이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으로서 뷰포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메타 태그 안에서 뷰포트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미디어 쿼리 사용 같은 경우는 보통 at 규칙을 사용을 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at 규칙을 사용을 해서 맥스 위스를 웹페이지의 맥스 위스를 얼만큼으로 설정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유연한 이미지 및 미디어 같은 경우도 CSS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반응형 타이포그래피 같은 경우도 보통 CSS를 통해서 CSS와 미디어 쿼리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로딩 속도를 최적화하는 것 이런 것들도 반응형 웹페이지 기술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CSS나 자바스크립트에서 불필요한 공백이나 주석 등을 제거해서 파일 크기를 감소하는 것으로 로딩 속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반응형 레이아웃의 종류인데요. 반응형 레이아웃이란 다양한 화면 크기와 디바이스 환경에 맞춰서 웹페이지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응형 레이아웃 중에 유동형이 있습니다. 유동형이라는 것은 유동적인 그리드로 구성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중대형 화면에서는 여백 정도만 조정하고 작은 화면이 되면 그리드가 이동하면서 콘텐츠를 수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지만요. 디바이스 제한이 큰 웹사이트에서는 부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컬럼 드롭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은 여러 개의 컬럼을 가로로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폭을 꽉 채우는 형식인데요. 작은 화면이 되면 화면 폭이 좁아져서 콘텐츠를 정상으로 표시하기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화면이 되면 이렇게 콘텐츠들이 수직으로 이동해서 세로로 배치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시프터 형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중형, 소형 화면 등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화면마다 계속 완전히 다른 새로운 레이아웃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량이 매우 많아집니다. 또 미세 조정 방식이 있는데요. 이 미세 조정 방식은 하나의 컬럼을 이용해서 브라우저 폭이 변해도 레이아웃 변화가 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오프 캔버스 방식이 있습니다. 작은 화면에서 콘텐츠를 스크린 밖으로 밀어내고 요청 시에만 슬라이딩 도어처럼 다시 콘텐츠를 화면에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섹션 4번은 UX 적용 및 UI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UX 디자인 매우 중요한데요. UX란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 그 자체를 UX라고 합니다. UX 디자인이란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때 제공하는 전체적인 경험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UX 디자인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과업을 분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 수행하게 되는 작업들을 분석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과업 분석이고요. 또 사용자 자체에 대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보 구조를 설계하게 됩니다. 정보의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비게이션, 카테고리와 유저 플로우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과정이 바로 정보 구조 설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와이어 프레임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게 됩니다. 와이어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성 테스트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사용성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피드백을 반영하고 개선하게 되고요. 최종 구현 및 출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개선의 단계로 이르게 됩니다. UX 사용자 조사 및 분석 방법인데요. 방법으로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로부터 의견을 쉽게 수집할 수 있고요. 이것은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응답 내용들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인터뷰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심층적인 피드백을 수집할 때 활용을 하고 사용자의 감정이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터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A/B 테스트 두 가지 버전 A와 B를 제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실제 사용자의 반응을 측정합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FGI라고 줄여서 설명을 하는데요. 표적 집단을 면접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를 그룹으로 모아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코호트 분석이라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놓인 사용자 또는 비슷한 조건에 놓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가입 시기별, 같은 디바이스 유형을 사용하는 사용자 등 특정 시점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진 사용자 그룹을 통해서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히트맵 분석이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랙션 패턴을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식별하는 것인데요. 보통 핫자르나 크레이지, 에그 등의 도구를 분석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히트맵을 생성하고 분석합니다. 또 친화도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팀플을 할 때, 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할 때 포스트잇 등을 붙여서 어떤 정보들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친화도 다이어그램입니다. 정성적인 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정보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스트잇이나 카드 등을 사용해서 관련 있는 정보나 아이디어를 그룹화하고 패턴을 찾아냅니다. 카드 정렬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정보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도구인데요. 사용자에게 다양한 레이블이나 주제가 적힌 카드를 제공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자신이 논리적으로 느껴지는 방식으로 정리해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사용자가 정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사용자가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분석 도구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웹사이트나 스마트 앱의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용자의 실제 사용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성 테스트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을 관찰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실제 행동과 문제를 직접 확인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 여정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 그대로 유저 저니 맵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객 여정 지도라고도 합니다. 특정 페르소나, 즉 특정 그룹군을 통해서 설정한 캐릭터 또 그런 프로파일이 웹사이트와 상호작용하는 상세한 여정을 분석하고 그 경험을 최적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감정, 생각, 행동, 적정, 터치포인트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작성하고 각 단계에서의 경험과 문제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경험 지도 방법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웹사이트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겪는 전체적인 경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 페르소나, 터치포인트, 사용자 행동, 감정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경험 지도의 구성 요소로는 페르소나,
타임라인, 터치포인트, 채널, 감정의 상태, 페인포인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페르소나와 터치포인트 너무나 중요한 단어라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페르소나라는 것은 경험 지도의 중심에 놓이는 가상의 사용자 프로필, 즉 어떤 사용자가 있으면 그 사용자가 이 웹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가상의 프로필을 의미를 합니다. 특정 사용자 그룹을 대표하는 그런 사용자를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타임라인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경험하는 일련의 활동이나 상호작용을 시간 순으로 나타내는 것을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터치포인트는 사용자가 UI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접점들을 터치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한다. 이것이 바로 터치포인트입니다. 사용자가 고객 문의 양식을 작성하거나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 제품 페이지를 탐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러한 모든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그러한 접점들이 바로 터치포인트입니다. 채널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터치포인트와 상호작용하는 수단들입니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나 소셜미디어 등이 채널에 해당이 됩니다. 감정 상태는 각 단계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페인 포인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경험하는 불편한 것, 그것을 페인 포인트라고 하고요. 인사이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경험에 대해서 느끼는 깊은 이해들, 또 사용자의 행동, 필요, 기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UX 제스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제스처란 터치스크린 UI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 사용자가 특정 동작을 통해서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을 제스처라고 합니다. 제스처 방식 중에서는 프레스, 간단하게 누르는 행위가 바로 터치하는 행위가 프레스고요. 롱 프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손을 떼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누르고 있는 동작을 롱 프레스라고 합니다. 스크롤, 화면을 위아래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말하고요. 드래그, 손가락을 화면에서 떼지 않고 이동해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풀 투 리프레시라는 제스처는 화면을 아래로 끌어당겨서 세로 고침하는 동작입니다. 탭이라는 것은 화면을 한 번 가볍게 누르는 것이고요. 더블 탭은 2번 연속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핀치,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동작을 핀치라고 합니다.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사용자 중심적으로 해결하는 접근법인데요. 이 디자인 싱킹을 UX 디자인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UX 디자인에 적용하는 디자인 싱킹의 5단계 외우셔야 되겠는데요. 공감, 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테스트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감 단계에서는 사용자와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와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단계고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뷰, 관찰,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생각,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는 단계가 바로 공감의 단계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사항, 문제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아이디어 도출의 단계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단계인데요. 이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 스캠퍼 이런 아이디어 발산법들이 활용이 됩니다. 프로토타입 이 과정은 바로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실험할 수 있는 초기 모델,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터랙티브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해서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개선하고 최종 제품에 반영하는 그런 단계가 이 사용자 테스트 단계입니다. 허니콤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니콤 모델이라는 것은 피터 모빌이 제시한 것인데요. 이것은 UX 디자인의 구성과 우선순위 설정을 돕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사용자 경험을 설명하는 모델로서 사용자 경험의 7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니콤 모델의 UX 디자인 7가지 요소는 첫 번째, 유용성입니다. 유용성은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신뢰성, 제공된 정보나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피드백들을 수집해서 신뢰성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접근성, 모든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있다면 그런 사용자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사용자들,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들이나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용자들이 이 사이트, 웹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접근성입니다. 또한 매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에게 시각적이고 감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치성이 있습니다. 이 가치성은 중심에 놓이고 있는데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소나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UX 디자인에 있어서 페르소나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것은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서 사용자의 특정 특성과 자질을 반영한 가상의 사용자 프로필이고요. 가상의 캐릭터, 가상의 사용자 유형을 나타냅니다. 페르소나의 특징은 실제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새롭게 분석된 사용자의 행동이나 욕구 변화 등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이 페르소나는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이루는 기본 요소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인구 통계 정보가 들어가고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이 포함이 되고요. 사용자의 심리적인 특성, 그리고 사용자의 목표와 요구사항, 그리고 기타로 사용자의 기술적 역량이나 구매 행태, 콘텐츠 소비 습관 등이 포함됩니다. UI라는 것은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웹사이트, 모바일 등의 화면에서 구현되는 사용자 환경 그 자체를 UI라고 합니다. UI 디자인을 위한 사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용성 휴리스틱은 시스템 상태의 가시성, 시스템과 현실 세계의 일치, 사용자 제어 및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일관성과 표준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오류 방지, 기억보다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주고 미학적으로 미니멀한 디자인을 가지고 또 오류의 인식이나 진단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도움말과 문서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UI 디자인을 위한 사용성 휴리스틱입니다. UI 그룹화 매우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UI 그룹화란 UI 디자인에서 관련된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 UI 그룹화입니다. UI 그룹화의 장점, 신속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관련된 요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작업 속도를 높여주게 되고요. 사용자 작업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성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재사용이 가능하게 해서 개발이나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된 디자인 패턴들을 유지해서 사용자들에게 일관된 경험들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UI 그룹화를 했을 때 가독성이 있게 되는데요. 요소들이 그룹화돼서 사용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룹화된 요소들을 통해서 디자인을 변경할 때 효율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UX, UI 디자인 용어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피델리티는 앞서서도 나왔는데요. 프로토타입이 실제 최종 제품과 비교할 때 얼마큼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충실도를 의미합니다. 어포던스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어포던스는 사용자가 특정 요소를 볼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단서, 그것을 어포던스라고 합니다. 웹사이트나 앱에서 버튼을 보면 우리는 이것은 클릭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어포던스입니다. 어포던스를 고려하게 되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애자일이란 용어도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애자일 방법을 디자인 프로세스에 통합하게 되면
짧은 주기 내에 제품 버전을 반복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하게 됩니다.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원칙이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지속적인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말합니다. 애자일은 피드백을 기반으로 빠른 반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브레드크럼 보겠습니다. 브레드크럼이란 웹사이트 내에서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탐색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현재 위치와 탐색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을 브레드크럼이라고 합니다. 피그마라는 것은 UX 디자인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와이어프레임, 디자인 시스템 구축, 협업, 워크숍 운영 등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어도비 XD도 UX나 UI 디자인의 협업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유저 플로우라는 것은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거치는 모든 단계와 경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목업, 제품이 개발된 후 어떻게 보일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와이어 프레임보다 좀 더 정교하게 디자인된 상호작용이 없는 정적인 모델, 그런 모형을 목업이라고 합니다. 이 목업을 만드는 순서는 와이어 프레임을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목업을 만들고 그 이후에 프로토타입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다크 패턴이라는 것은 사용자를 기만하거나 훈련시키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결정을 방해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크 패턴입니다. 컬러 팔레트는 디자인에 사용되는 일관된 색상 조합의 집합들을 컬러 팔레트라고 합니다. 햄버거 버튼 주로 세 줄로 되어 있어서 핸드폰 상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클릭하면 내비게이션 메뉴나 추가 옵션이 펼쳐지는 인터페이스 요소입니다. 공백, 의도적으로 비워둔 공간 요소로서 요소 간의 여백을 통해서 가독성을 높이게 해줍니다. GUI라는 것은 사용자가 장치와 시각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GUI라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텍스트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콘이나 버튼, 메뉴 이런 그래픽 요소를 이용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GUI라고 합니다. 섹션 5번 2D,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활용입니다. 2D 소프트웨어란 2차원 그래픽을 만들고 편집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웹사이트의 이미지나 아이콘, 로고, 일러스트레이션, 배너, 타이포그래피, UI 요소 등을 설계할 때 활용합니다. 2D 디자인의 과정은 이미지를 구상하고 툴을 선택하고 그 이후에 색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최종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2D 디자인 소프트웨어로는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코렐드로우, 스케치, 피그마, 플래시 등이 있습니다. 3D 소프트웨어란 3차원 공간 안에서 모델링하거나 시뮬레이션, 렌더링 등을 수행하는 도구들을 의미합니다. 3D 디자인 과정은 먼저 모델링을 하고 그 이후에 렌더링을 한 다음에 투영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불필요한 영역을 잘라내는 클리핑 영역, 그리고 음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쉐이딩 과정을 거치고 매핑을 한 후에 완성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3D 모델링이란 3차원 공간에서 오브젝트의 형태와 구조를 생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3D 모델링의 종류로는 와이어프레임, 버텍스 모델, 서페이스 모델, 솔리드 모델, 파라메트릭 모델, 프랙탈 모델, 파티클 모델 등이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델, 이 모델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서 버텍스, 점과 선, 엣지로 오브젝트의 골격만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페이스 모델 보시겠는데요. 서페이스 모델은 곡면, 서페이스로 오브젝트를 정의해서 매끄럽고 복잡한 표면들을 표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파라메트릭 모델 살펴보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특성을 수학적인 매개 변수, 그것을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미터로 정의해서 모델링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오브젝트의 형태와 크기를 매개 변수 값들을 조정해서 쉽게 변경해 나갑니다. 프랙탈 모델 살펴보시겠는데요. 자연에서 발견되는 복잡하고 불규칙한 형태를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프랙탈은 주로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자연물이나 지형, 해양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어떤 불규칙한 성질들을 나타낼 때 프랙탈 모델을 활용합니다. 파티클 모델이란 수많은 입자들을 통해서
구성한 오브젝트를 말합니다. 3D 렌더링 용어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모델링된 오브젝트의 표면을 처리하는 것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이 렌더링 과정을 통해서 질감, 색채, 조명, 그림자 등을 추가해서 현실감을 더하게 됩니다. 렌더링 과정으로는 투영이 있습니다. 투영은 3차원 오브젝트를 2차원 스크린에 비추는 과정으로서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오브젝트 모양이 결정됩니다. 클리핑의 과정이 있는데요. 클리핑은 화면 밖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은면 처리가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처리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은면 처리라고 합니다. 쉐이딩이라는 작업은 오브젝트의 표면에 음영이나 또 반사, 투명함 이런 것들을 현실감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매핑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표면 질감과 풍경을 처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쉐이딩, 이 3D 쉐이딩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요. 렌더링 과정에서 객체의 표면이 빛을 받는 방식과 색상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플랫 쉐이딩 보시겠습니다. 이 플랫 쉐이딩의 과정인데요. 바로 이것이 플랫 쉐이딩입니다. 플랫 쉐이딩 같은 경우는 각 폴리건의 한 면에 동일한 색상을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간단합니다. 고러드 쉐이딩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고러드 쉐이딩은 고라우드 쉐이딩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에 최근에 등장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 고라우드 쉐이딩, 고러드 쉐이딩이라는 것은 각 꼭지점에서 계산된 조명과 색상을 폴리건 내부로 보관시켜서 부드러운 음영 효과를 제공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나 아주 세밀한 음영 표현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퐁 쉐이딩이 있는데요. 이 퐁 쉐이딩은 픽셀에서 법선 벡터를 보관해서 보다 명확한 음영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정밀한 음영 효과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쉐이딩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메탈 느낌, 금속 표면의 반사와 같은 특수 효과를 구현하는 기법입니다. 챕터 3은 매체성 구성 요소의 설계 및 제작입니다. 섹션 1, 디바이스별 특성 및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디바이스별 특성인데요. 먼저 웹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겠습니다. 웹이라는 것은 문자, 소리, 그림, 동영상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효과적인 정보 검색을 지원하는 디지털 매체를 웹이라고 합니다. 웹 서비스는 정보의 저장 및 웹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웹 문서의 형식, 웹의 단위, 정보 연결, 웹 검색 도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바일이란 이동성이 있는 IT 기기를 의미합니다. 모바일의 특징은 상시성, 또 올인원의 기능이 있고요. 즉시 접속성, 실시간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태블릿이란 휴대폰과 노트북을 이 장점을 결합한 휴대용 기기로서 주로 터치스크린을 사용을 합니다. 태블릿의 특징은 휴대성, 조작 편의성, 넓은 화면, 상시 전원 상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키오스크란 공공장소에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웹브라우저라는 것은 사용자가 웹사이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웹브라우저의 주요 역할은 HTML 렌더링이 있습니다. HTML 렌더링이라는 것은 웹페이지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HTML 코드를 해석해줘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SS 렌더링도 있습니다. CSS 코드를 해석해서 웹페이지의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주고요. 멀티미디어를 처리해주고 보안에 관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HTTPS와 같은 그런 시큐리티가 적용된 HTTP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사용자와 서버 간의 데이터 전송을 암호화하고 보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확장성의 특징이 있고요. 또 표준 준수, 웹 표준 HTML5나 CSS3 이와 같은 표준을 준수해서 일관된 웹 경험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와 관련해서 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돔은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입니다. 돔이라는 것은 웹브라우저가 HTML과 XML 문서를 구조화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도움은 웹브라우저가 웹페이지 구조를 이해하고 화면에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웹브라우저는 HTML 코드를 돔 트리 구조로 변환을 해서 표현하게 되는데요. 돔이라는 것은 웹페이지의 동적 조작 그리고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웹브라우저의 종류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크롬, 파이어폭스, 엣지, 사파리 등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관련 해상도로서 보통 사용되는 것이 최근에는 1920 by 1080 풀 HD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나아가서 요즘에는 4K UHD까지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해상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데스크톱 모니터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이 풀 HD입니다. 초고 해상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4K UHD가 되겠습니다. 웹 안전 색상의 용어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웹 안전 색상이란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또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또 플랫폼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표시되는 색상으로 216가지의 색상을 웹 안전 색상이라고 합니다. 자, 216이라는 요 단위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디자인과 관련한 용어로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해상도가 있고요. 디바이스 픽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물리적인 픽셀을 의미합니다. CSS 픽셀이라는 것은 웹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논리적인 단위입니다. CSS 픽셀 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디바이스 픽셀과 CSS 픽셀 간의 변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DPI는 디스플레이의 인치당 수를 말합니다. 점의 수를 DPI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HTML 메타 태그라는 것이 있는데요. 웹브라우저에 웹페이지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타 태그를 활용해서 최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타 태그의 속성값 중에 뷰포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뷰포트는 웹페이지가 디바이스의 화면 너비에 맞게 잘 표시되도록 설정해 줍니다. 섹션 2는 웹표준 및 웹표준 검사입니다. 웹표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웹표준이란 웹기술과 관련된 기본 원칙과 지침을 정의하는 기술적 규칙을 의미합니다. 웹표준이 주는 장점은 호환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브라우저와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웹사이트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접근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들에게 웹사이트 콘텐츠에 대해서 접근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장애를 가진 사용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유지보수성의 특징이 있는데요. 표준화된 코드 작성을 통해서 코드의 가독성, 유지보수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의 약자로 SEO라고도 하는데요. 웹사이트가 검색 엔진에 노출되도록 최적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웹표준을 존수한 코드는 검색 엔진에 잘 인식되기 때문에 더 높은 검색 순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웹표준 스펙 간단하게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웹표준을 지키려면 먼저 HTML 관련해서 W3C에서 이 HTML의 표준을 정의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XML도 역시 W3C에서 제공하는 웹표준 스펙입니다. XHTML이라는 것은 HTML과 XML의 장점을 결합한 HTML의 확장 버전입니다. 역시 W3C에서 관리를 하고요. CSS도 W3C에서 하는 웹표준 스펙입니다. 또 자바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기관은 다른데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의 동적 동작을 구현하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또 웹표준 스펙 중에서 웨이 아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웹 접근성을 위한 스펙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역시 W3C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웹표준 검사 잘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웹문서가 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HTML이나 XHTML에 관한 이런 와크업 문서에 대한 유효성 검사는 W3C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도구가 있는데요. 마크업 밸리데이션 서비스라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CSS 유효성 검사는 CSS 밸리데이션 서비스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섹션 3는 웹 접근성입니다.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용자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것을 웹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웹 접근성 도구로는 라이트하우스, 웨이브 등이 있습니다. 웹 접근성의 주요 원칙인데요. 먼저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웹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웹 콘텐츠를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이 돼야 되고요. 텍스트, 대체 텍스트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부분에서 텍스트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대체 텍스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색상 대비를 유지하는 등을 통해서 인식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탐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해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콘텐츠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이해 가능해야 합니다.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예측 가능한 내비게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이해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웹 접근성 중에서 경고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요. 콘텐츠가 다양한 웹브라우저나 보조도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웹표준 준수를 통해서 경고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웹 접근성과 관련해서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이 있는데요. 장애인, 고령자, 여러 정보 취약계층이 있을 경우에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 사이트에 대해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는 과기부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파트 3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